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학기 첫 시간 시장경제와 금융 5단원 중에 중단원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 가운데 두 번째 소단원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주체가 시장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을 크게 네 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볼 건데요.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정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각각의 역할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정부의 역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경제적 주체죠.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의미의 정부이고요. 그 가운데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을 하고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하면서 외부 효과가 발생 시 조정을 하고요. 공공재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물가 안정 또는 경기 부양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본주의의 다양한 이제 기조라고 할까요? 자유방임주의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선택을 하느냐 또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규칙을 확립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유방임주의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몫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시에 이거 조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일종의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겠죠. 공공재를 생산 관리한다든지 네, 그거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개입이 있겠죠.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같은 경우에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정자본주의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주창한 사상에서 나온 이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라든지 물가 안정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고 어떤 거는 조금 소극적인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은 교과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의 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줄거리를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단순한 요약이니까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이거는 좀 이따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재 생산관리. 공공재는 앞서 시장경제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좀 언급을 했었죠. 생산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심해지는 거 자유로운 시장경제 안에서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뭐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같은 부분도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지출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가운데 정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정부 기관인데요. 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경쟁의 기반을 확보를 하면서 소비자 주권까지 확립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네, 기관, 정확히 얘기하면 기관이죠. 정부의 다양한 경제 관련 부처가 있지만 가장 교과서 139페이지에 그 그림도 나와 있죠.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은 교과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예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을 촉진을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를 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치는 규제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부처에서 발의하는 또는 국회에서 만드는 다양한 행정규칙들과 그런 이제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거는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최로 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규율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앞서 시장경제 한계에서 나왔던 독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렇게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 업체들, 재벌 같은 기업들이겠죠.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발해서 시정을 하고 과징금까지 부과를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소비자 주권의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들 가운데 자주 체결하는 것을 약관이라는 것 형태로 아예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계약서입니다, 일종의.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 또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추징금 같은 거, 추징금이 아니겠죠. 과징금 같은 거 부여하겠죠. 그리고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대기업 집단의 상호 출자 금지. 이거는 지네들끼리 지분을 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끔 하는 행동인데요. 뭐 재벌 기업들, 몇몇 재벌 기업들은 이게 너무 복잡해갖고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잘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한 기업의 지분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 모든 이제 대기업 집단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중에 상호 출자 부분을 금지를 시키고 부당 내부 거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하고 입찰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따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부 안에서 일감 밀어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억제하는 제도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제 정책실장 비서관 중에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상조 실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전에 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정부는 심판 역할이라고 하면 기업가는 실제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보통 기업가의 의미를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기업가의 제1의 의미는 제1의 목적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본, 노동, 토지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을
팔아서 또는 제공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이윤을 확대하면서 이제 소비자들과 이제 노동자들에게 뭔가 이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기업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이끌어내는 것이, 생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 소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뭐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당연히 기업가를 꿈꿔야 하고요. 뭐 다양한 이제 능력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문계적 능력과 자연계적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논리성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업가 정신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기업가가 이윤 추구 과정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도전을 하는 기업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가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간, 이제 자본주의가 안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써서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점점 더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이미 많은 분야들이 많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윤을 낼 수 있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이윤을 창출을 하고 돈이 이제 제대로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규제를 만들고 이제 시장 경제에 방해되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시장 경제를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고, 기업가들도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활발하게 해서 시장 경제를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기술 개발, 그쵸, 열심히 연구를 하고 경영 혁신, 조금 더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활발하게 해서 시장 경제가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가들은 당연히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가는 법규를 준수를 하면서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생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내용을 공부했을 때 포드사의 예시를 우리가 봤었죠.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창출하는데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해주는 비용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주어야 되는 피해 보상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교과서 141쪽에 보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라미드 도표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맨 밑에 경제적 책임, 중간에 법적 책임, 그 위에 윤리적 책임, 그 위에 자선적 책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법적 책임, 법 규제를 준수한다든지 윤리적 책임,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든지,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피라미드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업이 갖춰야 될 일입니다. 자, 이 자료는 141페이지의 생각 키우는 활동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잠깐 멈춰두고 자료 1과 자료 2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 잘 보셨나요? 네,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기업 운영의 특징을 요약하여 빈칸의 제목을 써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자료 1은 신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A기업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료 2는 혁신적 기업 운영으로 대기업을 제친 중소기업 B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료 1은 신기술을 개척했다. 그리고 자료 2는 기업 운영이 혁신적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료 1과 자료 2와 같은 기업 운영 방식이 기업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지 토의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자유롭게 한번 교과서에 써보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써보시고, 네,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써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뭐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나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하면 제품화까지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정감을 주고요. 추가 근무가 없으니까 좀 더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휴식을 충분히 주고 자유시간을 줌으로써 창의성을 자극해서 기술 혁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익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번은 자신이 기업가가 된다면 어떤 기업을 만들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발표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발표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클래스에 혹시 이런 걸 적을 수 있는 것을 만들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써보세요. 네, 다 써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답안 쓸 수 있죠. 기업가가 된다면 행복해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 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싶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답안이었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요. 노동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세 가지군요. 노동자의 의미와 역할, 그다음에 노동자의 권리, 노사관계 이런 부분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기업가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노동자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네, 여러분들 대다수의 친구들이 노동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충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동자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측면이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노동이라고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선생님도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이나 이럴 때 선생님은 쉬지 않죠. 교사라고 여러분들
수업해야 된다고 못 쉬게 합니다. 대신 스승의 날에 조금 혜택을 보는 편이죠. 노동자의 역할은요, 이제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시장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 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기술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노동자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노동자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역할이나 의미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시대에는 이 노동자의 역할과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융합, IoT라든지 이런 거 융합과 인공지능과 그런 걸 통해서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창의적으로 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 노동이라든지 어떤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계로 이제 생산이 되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이 정의 파트를 설명을 할 때 얘기했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에서 돈이 되지 않지만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직업들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만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걸 위해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동자라고 하는 의미와 역할이 시대에 맞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만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가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로권을 규정을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고요. 근로자는 또 노동자는 돈을 벌면서도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헌법적 가치가 이제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법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입니다. 이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근로 기준은 언제나 지켜져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동운동가가 분신자살까지 해서 박정희 정권 때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었죠.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전태일 평전은 여러분들 읽어볼 만한 것이고요. 그걸 읽어서 여러분들 그 독서 활동에 기록되는 그런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핫한 이슈예요. 문재인 정권 때 10,000원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전 정권보다 전체 3년, 4년치 임금 상승률 평균을 내면 오히려 적은 수치로 떨어졌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생활이 될 수 있을 만한 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영업자들은 물론 뭐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유주의자로서 시장 경제를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최저임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경제가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과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생각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노사정이 함께 합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 거죠. 매년. 자, 노동 3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권리는 교과서
142페이지 왼쪽 날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노동조합을 줄여서 노조라고 불리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 하면은 사실 우리 언론과 교육의 영향으로 좋은 인식은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오히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국가들은 무조건 노조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 즉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면서 이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사용자와의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것도 이 단체 행동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파업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 교사노조, 그렇죠? 전교조라고 하죠. 전교조가 법외 노조,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조는 결성이 되려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사는 사용자가 누구일까요? 네, 학부모일까요? 네,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뭐 파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만 전교조 자체는 법의 노조가 됐지만 각 교육청별로 교육청 권역별로 되어 있는 노조 지부들은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도 어느 정도 노동권을 보장을 해줄 필요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동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사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기업가 정신과 마찬가지로 또는 기업가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법 준수를 해야 되듯이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자거든요. 둘 중 하나가 삐걱대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도 못하게 되죠. 노동자가. 사용자, 즉 기업가들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경영할 수 없다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다 실업자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직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부터 그리고 선생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142페이지에 알아볼까요 내용이 있는데요. 꼭 이 사례 1, 2 읽어보세요. 자, 소비자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 역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 측면으로 소비자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겁니다. 네,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이제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아 충족을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리적 소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죠. 합리적 소비를 하다 보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소비자의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긴급지원금 또는 긴급소득이 국가에서 나온 이유는 이런 소비가 적절하게 되어야만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적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나눠줬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의 역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주권은요,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은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길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 네, 소비자의 주권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모든 생산은 소비를 전제하므로 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잘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똑똑하게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정말 그런 이제 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진 만큼 이제 또 쓰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품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사치품,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해줘야만 또 예술가들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네, 윤리적 소비입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 소비라든지 공정무역 제품 소비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스마트 뭐 뉴딜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린 뉴딜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생태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인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탄생한 어떻게 보면 질병이죠. 네, 인재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윤리적인 네,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고 전 세계적으로도 커피가 많이 소비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실제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네,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유통자들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등등 다른 국가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죠. 생산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자본주의의 이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정무역인 제품을 소비하는 거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료의 재배, 생산,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뭐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낙농업계 우유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불매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고요. 143페이지에 이제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웹툰은 아니고 이제 만화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멈춰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푸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참여자를 써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재를 생산 관리하고 다양한 소득재 분배 정책 실시, 경제활동에 필요한 규칙 확립하는 거 정부입니다. 네,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람을 네, 기업가라고 부르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네, 소비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네, 하다 보니 할 얘기가 많아서 30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그래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중단원인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위에서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습 복습 철저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